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약 6개고요. 오늘은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하다라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직관적으로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릴게요. 두 분 모셨는데요.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과 함께 6개의 종목에 대한 전략 세울 텐데요. 아무래도 개장하면서부터 가장 뜨거웠던 시간 외부터 상한가를 가면서 본장에서도 강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모았던 저출산 관련주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로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상승률로는 지금 캐리소프트가 가장 좋은 상황이죠.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꿈비, 아가방 컴퍼니 모두 거래대금 상위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다라는 좀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테마다라는 말이 워낙 나올 때마다 이 종목 언급될 때마다 나오고 있어서 전략 세우기가 좀 까다롭기도 한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모두 안 산다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쭐게요. 지난번 출연 때도 저희가 나오실 때마다 저출산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단기 대응 가능한 분 위주로 하세요. 저는 안 산다 의견입니다. 네. 라고 주셨거든요. 네. 의견 동일하십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아가원 컴퍼니가 지금 음봉을 크게 달았죠. 네. 네. 근데 뭐 일단 뭐 꿈비라든지 뭐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뭐 상한가를 가거나 뭐 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책 들으시고 나서 아이를 막 낳고 싶다는 욕구가 막 생겼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금방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국가 뭐 비상사태 선언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기대감은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정책 이슈가 나오면 가지고 있던 분들 매도하시거나 아침에 이제 좀 잘 사서 오후에 팔거나 이런 이제 형태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단기 대응으로 보셔야 된다. 이게 아가방 컴퍼니 보면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한 아이한테 많이 팔아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가를 더 올리고, 네. 예. 아가방 컴퍼니 매장 가보시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으로 성장을 해야지 뭐 주가가 여기서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 있는 실적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전 단순히 그냥 테마성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해도 단가를 높여서 일부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렇다면 실적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테마주로 보고 단기 대응이 유효하겠다. 윗골이 달리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주셨는데요. 김덕호 대표님도 역시 안 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단기 대응이실까요? 네, 단기 대응입니다. 테마주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테마 장세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산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출산 관련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육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정책 차원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어땠습니까? 보육원 비용들이 다 올라갔었죠. 네. 이런 것까지 봤을 때 우리가 뭐 산후조리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 그러면 인당 10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출 부분들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출산 자체에 대한 문화가 장려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 마비키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목을 졸라서 죽이는 풍습인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언제 있던 일이냐면 에도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에도 막고 중기 때부터 나왔던 풍습인데 왜 이런 풍습이 나왔냐? 에도 시대 때만 대기근이 4번 겹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 안 좋고 그리고 네. 쌀도 안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많이 내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애가 태어나도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이는 모습이 이 일본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지금 현재 봤을 때 과연 중산층 이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기 좋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를 봤을 때 이런 지원이 나온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좀 더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출산율을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녀가 셋 이상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형제가 셋입니다. 저 포함해서 형제가 셋인데 그래요? 저희 부모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뭐 출산율 걱정하지 말고 너들이나 알아서 잘 살아라. 네, 3명 네. 정도 낳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한두 명 나와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는 어폐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출산 관련주는 순전히 테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고점에 물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많이 저조했을 때 그러니까 정책 발표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또 발표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흔히 말하는 저가 매수에서 단기적 탈출 중심의 매매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동일하게 나온 이야기는 단기 대응의 종목이다. 테마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점에서 물리지 않도록 적절하게 또 빠져나오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묵직하게 SK 이노베이션 한번 볼 텐데요. SK ENS와의 합병설이 뜨겁습니다. 오전에는 삼성전자도 제치고 거래대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인데요. 하지만 SK 이노베이션이 해명 공시를 냈죠. 검토 중인 건 맞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요. 그럼에도 일단 주가는 상승 중인데요. 자,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는 시장.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은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조정을 좀 길게 받았던 느낌이에요. 길었던 만큼 이번 이슈가 좀 반등의 모멘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부인 공시했지만 뭔가 하긴 해야 된다. SK그룹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회장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기대감으로 주가는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윗꼬리를 지금 많이 달고 있는데 네. 만약에 121선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뭐 한 번 더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대신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금 엄청 좋아질 수 있는 업황은 아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지금은 좀 단기 대응으로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황 개선보다는 단기 대응이 유효하겠다. 121선을 지킨다면 한 번 정도 반등은 가능하겠다. 그럼 그 한 번만 저희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뭐 엄청나게 기대를 어차피 또 발표는 나올 텐데 네. 발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ENS와 합병 얘기가 왜 나왔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ENS가 좋은 회사인데 비상장이죠. 네. 거기랑 합병을 해서 SK이노베이션을 좋게 만들어서 SK를 배당을 더 많이 내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지금 회장님이 돈이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맞아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 SK가 오히려 빠지고 이게 올라오는 거는 아마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뭔가 이제 손질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이슈 때문에 한 번씩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이쪽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되 조금 지금 자리에서는 121선 지키면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반등은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1선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이었고요. 김덕호 대표님은 반면에 매수를 안 하겠다, 안 산다의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합병이 확실시된다면 자산 100조 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라고 하던데 저희가 체크해야 될 또 다른 변수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20선 이상을 돌파하는 네. 그러니까 매매적 관점에서 봤을 때면은 이제 당연히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 좀 고려를 했을 때 주가가 좀 조정을 좀 진부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SK이노베이션이 사실은 2차전지 사업을 투자를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이 부분들은 계속 보도가 됐지만 실제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석유 정유화학 쪽 부분들이 훨씬 더 컸죠. 네. 그러면 지금 SK이노베이션의 주가를 만약에 설명한다? 지금 최근에 오펙 플러스가 640만 배럴 감산을 추가 연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가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SK이노베이션을 갖고 투자를 했던 많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투자를 했을까요? 2차전지 쪽을 보고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렇게 반짝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탈출이 지능순이다. 이런 생각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이 좀 매물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오랫동안 내가 손실을 봤던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2차전지 그동안 내가 오래 투자했다가 SK이노베이션 때문에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해명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판단을 하고 있지만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보도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SK그룹이 지금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리더에 대한 어떤 오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변동의 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좀 매매를 급하게 하시는 건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흡사한 내용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종목 역시나 좀 고점에서 막혀
있었던 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이 유효하겠다라는 내용을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DB 하이텍 준비했습니다. 반도체주 상승할 때 다소 소외감을 좀 느꼈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반도체가 잔잔한 가운데 이 종목이 급등하고 있어서 눈에 띕니다. 재료는 이렇습니다. 테슬라 쪽에 반도체 위탁 생산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시간외에서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었죠. 자, 지금 자리에서 투자 의견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 들어주시죠. 다시 한번 엇갈렸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이 오늘은 꽤 매수하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의 매력은 뭘지 궁금해요. DB하이텍이 유난히도 다른 반도체보다 못 올랐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단 실적이 안 좋았고요. 네. 예. 실적이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부러졌죠. 그리고 지금 뭐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경영권 이게 지금 뭐 강성부 펀드가 들어와서 뭐 여러 활동을 하다가 다 팔고 나가면서 연초부터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게 뭐 회사가 갑자기 테슬라 이걸로 엄청 좋아질 수 있느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테슬라가 DB하이텍을 선택한 거는 가성비겠죠. 다른 데보다 성능은 괜찮은데 가격 많이 안 비싸니까 지금 이쪽을 선택한 것 같은데 전력 관련된 이 뭐 반도체라 그닥 뭐 기술력이 엄청 필요한 건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슈로 오늘 지금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뭐 윗꼬리 달고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반등할 나올 수 있는 한 6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은 가능하겠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뭐 너무 목표가를 높게 보고 DB하이텍이 중장기적으로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단기 대응.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SK이노베이션과 좀 비슷한 개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이슈로 갑자기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뭐 실적 자체가 급 좋아질 리도 없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중장기보다는 단기 대응이 역시 유효하다라는 내용은 저희가 참고해 볼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기억해 보시죠. 자, 김덕호 대표님은 반대로 이 종목에 대해서 안 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의 실적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어요.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기업 대비 AI 쪽에 물려있지는 않기 때문일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럼 DB하이텍이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이제 한 방의 반등 기회는 이제 네. PMIC 물량을 최대한 땡겨올 수 있냐 없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번에 이제 지금 수주를 받고 위탁 생산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사가 나오는 게 이제 지금 6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계 미국 팹리스 기업이 지금 단독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10월에 됐을 때 이제 양사 그러니까 테슬라랑 그다음에 이 팹리스 기업이 이제 동시에 실사를 한 번 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회는 이 DB 하이텍에 대한 매수 포인트는 이제 오늘이 아니라 한 7월 정도 됐을 때 한 번 정도는 더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오히려 10월에 양사가 나오고 나서 실사가 나온 다음에 그 실사가 갔다 오고 나니까 뭐 하루 만에 뚝딱 결과가 나오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이제 좀 반등세가 나올 때 실적 개선이 나왔다. 이게 뭐 이번에 지금 테슬라도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이제 DB 하이텍 말고도 SK 키파운드리라는 회사도 지금 실사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산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이게 기사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건 SK 키파운드리가 지금 PMIC를 지금 맡고 있어요. 7월에 이미 양산 돌입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걸 DB 하이텍이 모두 다 가져왔을 때면은 뭐 오늘처럼 반짝 상승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일단 경쟁 업체가 있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조정 여파는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오히려 이 종목을 뭐 오늘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관심 종목에는 좀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이후부터 이제 그러니까 7월, 8월부터 해서는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는 이 10월 이벤트를 주목을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팹리스 기업이 중국계 미국인 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테슬라가 노리고 있는 거는 중국 시장에 돌입을 하는 건데 그동안 미국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이 그러면 왜 그럼 테슬라가 손을 잡으면서도 테슬라가 수많은 기업들하고 협약을 하지 않고 왜 하필 중국계 미국 팹리스 기업과 손을 네. 잡았겠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 눈치를 좀 본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를 잡는 이 시기가 중요할 거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매수는 안 하지만 분명히 관심 종목에는 넣어두면 좋을 만한 종목인데 2분기 실적 확인하고 실적 개선 보고 한 7월쯤에 매수 기회가 한번 있지 않을까. 이걸 저희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DB 하이텍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열어볼까요? 포스코 엠텍.
비철금속 관련주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수출 보고서에서 철강, 비철금속이 전분기 대비 강한 회복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11%까지 올랐다 지금은 윗꼬리를 많이 달고 3%대 정도 상승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좀 내려온 이때를 기회로 봐도 될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이 다시 한번 엇갈렸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오늘 오해 의견으로 일치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예. 포스코엠텍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게요. 동해가스전 관련주로도 엮이더라고요. 뭐 그건 다 내용은 네. 별거 없고요. 지금 보면 실적도 안 좋을 거고 지금 기대감만 있습니다. 뭐 리튬, 뭐 동해가스전 네.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오늘 오를 든 이유는 주가가 싸서 한번 들어 올릴 것 같다. 지금 121선 3번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오늘도 살짝 뚫었다가 내려왔죠.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한번 보내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네. 기술적인 접근으로만 지금 단기 대응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사서 뭐 한 10% 20% 보기보다는 뭐 한 23,000원 근처 가면 한번 파셔야 된다. 이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뭐 비중도 많이 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포스코엠텍이 확 좋아지긴 어렵습니다. 기업 내용 자체가 지금 뭐 철강이나 비철금속이 뭐 엄청나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실적도 별로 안 좋죠, 회사가. 그럼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23,000원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적으로 단기 대응을 가능한 분들을 위한 조언을 주고 계세요. 참고해 보시죠. 내용은 없는데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포스코엠텍 23,000원 정도 올라가면 거기서 좀 정리하고 나오는 방법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김덕호 대표는 의견은 어떨까요? 안 산다라고 하셨는데 뭐 일맥상통한 면에서 단기 대응은 또 가능하다라고 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네.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이 포스코엠텍이 정말 주가가 좀 상승을 하려면은 일단 철광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보도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하반기 때 이제 중국 부동산 부양 정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의가 됐을 때 이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주가를 좀 잡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24,000원까지는 뭐 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8월 이후부터 좀 주가가 좀 상승할 타격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선박이나 뭐 차량 쪽에 지금 철강 강판 쪽에 지금 수요가 기대된다. 그러면 일단 현대제철도 주목을 하셔야죠. 현대제철은 이번에 현대 차량 중심으로 해서 철강 강판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본연의 업무에다가 집중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여러 소재 쪽까지도 계속 이제 발을 넓혀가면서 좀 리스크를 분산하는 형태로 갔다면은 오히려 그냥 상남자 투자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한 방에 다 걸겠다라고 접근했던 게 현대제철이기 때문에 일단 뭐 강판이나 그리고 또 비철금속 쪽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수요를 전체적으로 받을 때면은 일단 지금 6월보다는 이제 7월, 8월 이후부터의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들이 나오면서 강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됐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황 투자로 한다면 철광석 수요가 나오는 한데 이게 하반기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단기 투자가 맞겠다. 저점에 있는 건 맞지만 길게 보고 투자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포스코엠텍이었고요. 자,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카페24입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오늘 추가적인 급등 양상이 나왔는데 오늘 공통점은요. 많은 종목들이 윗꼬리를 좀 달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내용은 이래요. 세계 최초로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개설 기능을 출시했다라는 겁니다.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모두 안 산다로 일치가 된 카페24. 증권가에서는 총 거래액이 성장 가시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오늘 거래 대금도 코스닥 1위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상승? 일단 뭐 이슈가 다 나와서 일단 뭐 차익 실현 매물 새로 나오고 있는 걸로 보고요. 이제 네.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가 개설되면 물론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시고 저도 유튜브 많이 봅니다만 지금 채널이 그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죠. 뭐 경제 채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쇼핑까지 또 연결되는 건 확인을 해봐야 된다. 물론 이제 이슈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카페24 보면 페이스북과 뭐 협업한다고 해서 한번 올랐다가 네. 잘 안 되고 빠지고, 그죠? 근데 이제 유튜브는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저라든지 뭐 이거를 이제 쇼핑몰로 오픈하시는 분한테는 되게 편리하게 돼 있고 사는 분한테도 편리하게 돼 있는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주가가 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슈로.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자리는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조정 이후에 추세를
판매 추이를 보고 좀 숫자가 나오는 걸 보고 네. 들어가셔도 늦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에 대해서는 이미 세론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번에 숫자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종목이다. 카페24였는데요. 김덕호 대표님도 안 산다의 의견. 오늘은 쭉 안 산다를 일관하고 계세요. 볼만한 종목 그렇게 없습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다기보다는 오늘 네. 이제 뭐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다 윗골을 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느낌이 드는 게, 그러니까 네. 이미 이슈가 다 발현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카페24가 뭐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를 개설한다, 뭐 유튜브 채널 연계해서 시작한 게 이미 뭐 팬데믹 때부터 계속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들이 그럼 만약 탄탄하게 실적이 나왔다라면은 카페24의 주가는 지금 현 주가가 아니라 2배, 3배 이상은 올라갔어야 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여전히 실적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지금 애플도 이번에 이제 BNPL, 그러니까 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지금 이제 중단을 해버렸죠. 자체 네.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이번에 중단하고 BNPL 회사에다가 그냥 대행으로 해서 iOS 18번째부터는 이렇게 결제를 하겠다 지금 바꾼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대출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서 뭔가 이 부분들을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애플도 과감하게 작년 3월에 출시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거 핀테크로 좀 가능성이 있다, 이거 자금 유치해서 새롭게 운영해보자 했는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출도 별로 안 하고 오히려 금리는 올라가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이자 갚는 거라도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페24가 지금 유튜브 쇼핑 스토어를 이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주목은 유튜브를 통해서 결제가 많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카드 연체율이 역대 최고라고 하죠. 네. 그럼 이 부분까지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카드 연체율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나 생계형 대출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이 아니라 생계형 대출이 높다는 말은 구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매출 감소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조정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조정 시의 매수 관점 카페24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김덕호 대표님이 지금 안 산다로 일관을 하고 계신데 그럴 만한 종목이었다. 이슈가 이미 다 노출돼 있는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유한양행은 좀 어떨까요? 하반기에 폐암 신약의 미국 진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올리고 있죠. 다만 미국의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이 또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투자 의견 한번 여쭐게요. 들어주시죠. 모처럼 만에 두 분 모두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일치됐습니다. 유한양의 이건희 대표님부터 가볼게요. 이르면 3월부터 실적 반영돼서 연내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연말까지 좀 봐도 될까요? 연말까지 봐도 되죠. 예,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이따 8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렉나자 폐암 신약이죠.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의학 용어들 보면 네. 그냥 비소세포 폐암은 작지 않은 폐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소세포 폐암이 있는 건데 우리가 흔히 폐암이라고 하면 다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지금 렉나자와 리브레반트라는 거를 병용해서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8월 21일쯤에 나온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임상 3상 승인이 되면 이제 바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승인이 되면 지금 이미 유한양행 이걸 이미 이 렉나자를 기술 수출을 했죠. 그러면 승인이 되는 순간 마일스톤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판매가 되면 이제 로열티를 또 수취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유한양행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오스코텍과 같이 받겠죠. 그래서 유한양행은 이게 지금 8월 21일인데 이게 빨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승인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튀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이 기대감으로 10월 달에 이미 8만 원대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는데 거기도 못 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되면 HLB보다 훨씬 더 파워가 센 거죠. 왜냐하면 폐암이 간암보다 오히려 더 시장이 큽니다. 네.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이거 되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기술 수출한 물질이 미국에서 1차 치료제로 상용화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미도 보면 사실은 뭐 여전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지금부터라도 주목을 좀 해보시면 올해 하반기 내에는 뭔가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이건희 대표의 의견 들어봤고요. 김덕구 대표님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괜찮다, 매수하자라는 의견이었어요. 생물보안법 이슈로 오늘 제약바이오 다른 일부 종목들도 오르던데 큰 그림부터 한번 좀 점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관련 법령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 종목들이 뭐 이슈를 받겠다 뭐 이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방어 종목으로는 보통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렉나자나 많은 좋은 이제 종목의 약품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부분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온 것 중에 이번에 그 화장품 기업, 그러니까 코스온에 대해서 지분 확대를 했다 이 얘기가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제 작년 10월에 상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폐 원인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드 사태 이후에 이제 화장품 이제 매출 자체가 많이 이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상 뭐 실적을 좀 견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지분 확대를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1월 네. 9일 날에 이제 이 내용이 최초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회생 절차가 종결되고 오히려 지금 이제 유상증자까지 지금 유한양이 본격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유한양이 꿈꾸고 있는 거는 지금 마진율이 높은, 그러니까 화장품 시장까지도 조금 더 도전을 해보려고 한다라는 부분에서 기대를 했을 때는 앞으로의 좀 메리트를 좀 올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그러면 이제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바이오 종목들을 좀 볼 때 그럼 일단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재가 좀 나왔다. 이제 특히나 뭐 8% 이상 급등이 나왔다. 이런 통계적으로 보면은 8% 이상 상승을 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종목이 뭐 어떤 이제 뭐 임상 결과에 네.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좀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좀 다소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볼린저 밴드 상에서도 아직 상단 돌파까지는 꽤나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뭐 우리가 지금 뭐 주간 거래 일수를 본다 하더라도 뭐 여전히 이번 주만 한 5% 정도의 상승이 있었기 네. 때문에 탄력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래서 뭐 기술적 매매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오.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덕구 대표님 오늘 6개 중에서 딱 한 종목을 사겠다고 한 게 유한양행이었잖아요. 저희가 마지막에 탑픽을 꼽고 있는데 이 종목 그럼 바로 매수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1차적으로 좀 84,000원 선 이때는 한 번 정도 매물을 좀 내어놓으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러니까 좀 높게 사였는데 뭐 좀 악재가 좀 후진적으로 좀 보도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 좀 주가가 좀 하방 압력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74,000원 이 밴드 안에서의 매매 전략은 충분히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은 유한양행 한 종목을 매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탑픽으로 실제 매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84,000원, 손절 라인은 74,000원. 이 밴드 안에서의 움직임을 저희가 잘 참고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4개의 종목 매수한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유는 다 달랐습니다. SK이노베이션, DB하이텍, 포스코엠텍, 유한양행까지였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자리 가장 매매하기 매력적인 종목은요? 유한양행이 제일 매력적인 것 네. 같고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제 뭐 단기간에 일정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8월까지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요. 네. 그게 만약에 승인이 되든 안 되든 뭐 세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승인이 되면 오히려 더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든 뭐 중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보면 한 목표가 한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보고요. 손절 라인도 뭐 한 7만 원으로 짧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굳이 그 가격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일정을 좀 보시면서 충분히 지금 정도에 못 사면 더 올라가면 사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지금이 살 마지막 타이밍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 유한양행, 목표 주가 10만 원, 손절 라인은 7만 원, 이건희 대표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개별 종목 장세 강한 가운데 유한양행이 탑픽으로 두 분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잘 참고해 주시죠.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